42페이지 보실까요? 2번 임대료 보조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에서 이 보조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전월세 상한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방점은 보조에 찍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똑같죠.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규제보다는 지원 쪽에 방점을 두는 게 보조제도인데, 우리 책에 보시면은 수요자 보조는 굉장히 소득계층이 낮은 분들께 이제 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무상보조 같은 보조고요. 공급자 보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책에. 이 공급자 보조는 건설 사업자에 대한 보조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조라기보다는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설사들에게 낮은 금액으로 저리 융자하는 스타일로 보조하는 것을 공급자 보조라고 하죠. 수요자 보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집 구하기 힘드니까 도와드릴게요 하는 거고요. 공급자 보조하는 이유는 집을 좀 많이 지어주십시오. 집이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의 포커스는 왼쪽에 있는 수요자 보조 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바로 수요자 보조 얘기를 쭉 써놨는데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요자 보조를 하게 될 때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스타일을 가격 보조 방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소득 보조라고 합니다. 그냥 시험에서는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이 두 개를.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보조는 아무 말 없으면 얘를 임대료 보조라고 합니다, 그냥 특이한 거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소득 보조는 보통 현금 보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 스타일은 뭐냐? 그럼 우리나라는 소득 보조 방식. 이 현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차이점이 있겠죠, 나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격 보조라는 걸 하면요, 얘는 보조금을 오직 임대료로만 쓸 수 있게 하는 보조다. 보조금을 갖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보조 방식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을 하면 그 사본을 시나 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금액의 5%, 10%를 정부가 직접 임대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자체가 임차인에게 경유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내야 되는 월세가 40만 원인데 40만 원 중에서 그 계약서 금액상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하되 그 지원금을 바로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쏴주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조를 받게 되면 마치 주택이 세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집값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겠죠. 그렇죠? 이게 가격 보조고요. 소득 보조는 뭐냐면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뭘 주는 거예요? 현찰 박치기 하는 걸 소득 보조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그냥 알아서 지원을 하는 거죠. 임차인 계좌로 현금을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통합주거급여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급여라는 말이 붙죠, 지금? 주거비에 대해서 급여 방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 가령 내가 20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보조를 받으면요, 집값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진 않아요. 근데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떻게? 증진되는 효과가 나겠죠. 그렇죠? 다시요. 가격 보조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다이렉트한 효과가 나고 소득 보조는 내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난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소득이 늘어나도 수요가? 그러니까 어떤 보조를 하든지 간에 주택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두 개의 보조는요, 이 정책적 방향이 틀려요, 벌써.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할까요? 현찰이 최고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는 뭐가 유리하다? 소득 보조가 훨씬 유리할 거야, 아마. 효용을 증가시키기에는 얘가 좋아요. 그러나 이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효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상보조라서. 그러니까 둘 다 좋은데 굳이 더 좋은 걸 찾자면 이거라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돈을? 그렇죠. 이놈의 세상하고 소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어치 주류 소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좋겠죠, 그렇죠? 가격 보조하면은 임차인이 돈을 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보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임차인의 만족감인 효용을 높이려면 소득 보조가 좋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보조를 해주든지 간에 임차인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다. 라는 게 결론이죠. 애가 집에서 우리 아이가 청바지를 하나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청바지 사기 10만 원만 딱 얘기합니다. 그럼 걔한테 바지를 사주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쿨하게 현찰 줄 수 있죠. 그게 무슨 보조? 소득 보조. 그럼 애가 그 현찰 갖다 사겠죠. 10,000원짜리 바지 삽니다. 9만 원 소주 마셔. 9만 원 PC방 가. 그럼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엄마 청바지 사줘 그러면 엄마가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그래서 애가 고르게 냅둔 다음에 애가 고르면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애한테 바지가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가 바지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그냥 주세요, 웬만하면. 엄마랑 백화점 가면 쪽팔려요. 내 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진짜 제발 좀 의심하지 말고. 정 의심이 되면은 그 바지의 가격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 사진으로. 그리고 현찰 줘요, 그냥. 엄마 손 붙잡고 바지 고르고 있다가 동창 여자애라도 만나면 얼마 쪽팔린지 아세요? 여탕 갔다 걔 만나는 것만큼 쪽팔려요. 그러니까 현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쨌든 두 가지 보조가 다 나이스하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 봅시다. 되게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을 하면 무조건 자신의 실질 소득은 증가 감소. 이건 무조건이죠. 그냥 돈이 꽁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주택에 대한 소비는 증가 감소. 이것도 무조건이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이해되시죠? 정부에서 보조금을 10만 원 받는다면 내가 기존에 쓰던 임대료로 지불하던 10만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정부가 돈 대주니까. 그럼 그 10만 원으로 식료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외에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보조를 받기 전보다 만족감은 증가. 뭐예요, 결론이? 다 오르죠. 그럼 임차인은 어떤 마음? 네, 사랑이 충만한 마음?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임차인한테 주는 효과입니다. 자, 임차인 입장이 이렇다면 이 보조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책에는 제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시장에 미치는 효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효과 하기 전에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 준비하세요. 이제 또. 세팅하세요. 머릿속에. 끄내요. 불판 끄내고 빨리.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큰 폭으로 뛰겠죠. 배추 수요가 늘어나면 배추값이 오른다.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움직여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공급 물량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배추 공급이 풀려요. 이렇게.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다시요. 단기에 수요가 늘면 가격이 폭등하죠. 단기에 수요가 늘면 가격이 폭등하죠. 그럼 이 폭등한 가격은 영원히 폭등합니까? 아니죠. 장기에 뭐가 풀리면서? 공급이 쫙 풀리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4개만 알면 돼요. 여기서. 이걸 이론에다가 입힐 겁니다. 그대로.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10만 원을 줍니다. 플러스 10만 원. 자, 돈 생겼네, 임차인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왜 수요가 늘죠? 돈 생겼으니까. 이해됐죠? 집 내놔, 집 내놔, 나 돈 있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단기 임대료가. 이게 훌쩍 뛰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죠,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가격 비싸지면 안 되잖아요, 주택 가격이. 근데 이건 괜찮아요. 이 가격이 비싸진다는 건 그 금액만큼 누구 수입이 되죠? 차인, 대인. 임대인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정부가 임차인한테 준 10만 원이 이걸 타고 누구한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임대인 주머니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초과 이윤을 본다. 이해되십니까? 임대인이 재미 보면요. 이게 왜 괜찮냐면 이게 임대사업의 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 임대사업 괜찮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에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공급자들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상한제를 했으니까 상한제는 결론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 버렸죠. 이러니까 공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근데 여기서는 먼저 어떻게 해서 굉장히 영리해요, 이게. 처음에 뭘 자극했죠? 보조금을 딱 대주면서 사. 이렇게. 수요를 자극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싹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이걸 무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이 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에 보면은 가격이 다시 되찾지 않을까요, 정상으로? 그럼 장기 상황만 보면은 집은 어떻게 되고 숫자가 많아지는데 가격이 정상화된 거죠. 그럼 이거 누구 혜택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임차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끝에 가격 하락 보이세요? 이 가격 하락까지 오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가격 하락시키려고 공급을 늘렸죠. 공급 늘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살짝 올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뭘 통해서? 수요를 통해서. 이 수요를 통해서 올렸다는 건 보조금을 통해서 올린 거죠. 보조금을 통해서 올려놓고 들어와. 공급 들어와. 그래서 공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한 가격 하락이에요. 시장 친화적이죠. 그래서 그냥 이 과정을 무시하고 가격 내리는 이 제도는 부작용이 많은데 저는 부작용이 거의 없이 시장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단기에는 누가 혜택 보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단기에는 임대인 혜택이죠. 장기에는 임차인 혜택입니다. 단기의 수요는 늘죠. 그리고 장기의 공급이 늘죠. 예, 보조는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나 상한제는 공급을 줄이죠.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제도가. 지금 그 두꺼운 박스 얘기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 듣고 보셔야 되는데. 듣고 보시면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증가, 가격 하락의 이 스텝 4단계가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 읽어볼게요. 보조가 실시되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단기적으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단기 임대료는 상승한다. 보조금이 임대료 타고 간다고 그랬죠, 지금. 아랫줄에 단기 임대료 상승은 임대인들의 초과 이윤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임대인들로 하여금 이 임대사업 괜찮네? 라는 인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랫줄에 보조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유도하죠, 이제. 증가하고 장기에 공급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공급 증가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보조에서는. 장기 상황을 모니터링 했을 때는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다운되니까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임차인에게 돌아온다.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이걸 이론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흐름을 갖고 흐름을 타시는 분이 있고요. 이 흐름을 타면은 이건 여기다 살만 붙이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보조를 받아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고 보조 때문에 임대료 오른 것이고 그래서 공급 들어오는 것이고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 이건 이해하면 더 외울 게 없어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냥 외우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죠. 이걸 못하고 어떻게 저걸 잘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걸 하셔야 돼요, 먼저. 네. 이걸 잘해야 사랑받습니다, 나중에. 이론적으로. 자, 보조제도 보셨고요. 마지막 임대주택 정책 하나 더 있죠. 무슨 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얘는 이해를 다 하세요. 얘는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이해하면 진짜 웰코 제로입니다. 상황을 머릿속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A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A 지역 안에요, 주택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아파트는 민간건설사 아파트예요. 이 민간건설사 아파트를 우리 이론에서는 사적주택이라고 합니다. 사적주택 그러면 입에 감기지가 않으니까 이걸 푸르지오라고 부르겠어요. 입에 딱딱 감기죠, 그렇죠? 민간건설사 주택 푸르지오. 순전히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되었다. 예.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길 들어가고 싶어하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봐요. 저소득 임차인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알아봤더니 이놈의 푸르지오가 지금 현재 월세가 50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여기서 너무 비싸 그러고 울고 있어요. 이 상황이죠, 그렇죠? 첫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첫 번째, 아이고 비싸시죠? 너 인마 왜 이렇게 비싸? 너 임대료 40만 해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정책이에요. 뭐였죠 그게? 그게 상한제. 상한제는 가격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낮추는 정책이죠. 네, 이거. 두 번째 정책은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10만 원 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무슨 제도? 보조제도. 그러니까 규제나 보조나 저 주택을 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근데 이제 세 번째 정책은 뭐냐면 그래? 네가 이렇게 비싸? 라고 하고 정부가 이 옆에다가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파트 정부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무슨 주택이라고 해요, 이제? 이걸 공공주택이라고 하고, 이 공공주택 등짝에다가 LH라고 딱 박아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러면은 기존에 사적주택만 있던 시장이 사적과 공공주택으로 서로 뭐가 된다? 양분된다. 이해되시죠? 분리된다가 정답이고, 분리해서 끝나지 않고 둘이 뭐냐면 경쟁이 붙습니다. 얘는요, 월세 20만 원 딱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품질이 나쁩니까? 그렇죠? 그 LH 주택 품질 나빠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셰시도 막 갈아주고 그래요. LH 주택 좋아요. 품질이 비슷한데 균형보다 싸게 비싸게. 싸게 정부가 직접 집을 풀어냈으니 이 제도는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시나리오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되죠. 그럼 기존의 사적 주택에만 국한되어 있던 주택 시장이 사적과 뭘로 분리된다? 공공주택 시장으로 분리된다. 그러면서 시장에 수요 공급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자, 임차인은 여기 있습니다. 얘는 기존에 여기만 갈 수 있었지만 이제 어디 갈 수 있어요? 공공주택 갈 수 있죠. 그럼 제일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임차인한테는 대체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콜라 말고 사이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임차인의 선택은 단기적으로 사적주택으로 가요, 안 가요? 그럼 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푸르지오 인기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수요가 어디로 갈아탄다? 공공주택 쪽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수요가 변했으면 가격이 움직이겠죠, 또. 잘 따지셔야 돼. 푸르지오의 수요가 떨어지면서 푸르지오의 임대료인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인기 떨어졌으니까 가격이요. 하락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푸르지오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푸르지오는 지금 폭탄 맞은 거예요. 무슨 폭탄 맞은 거예요? LH 폭탄 맞은 거예요. 그럼 LH 쪽으로 수요가 넘어갔죠. 그럼 LH 수요 증가했으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안 오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붙들어 매고 있어서 여기에는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 얘 얼마짜리 주택이었냐면 20만 원짜리 주택이었죠. 가격은 픽스 되니까 얘는 원래 싼 거예요, 계속. 경쟁만 센 거고 그냥 가격은 싼 거고 얘가 임대료 떨어지죠. 그럼 얘는 임대료가 어떻게 되냐면 5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뭐 43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비싸긴 한데요. 어쨌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공주택의 공급 효과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주택이 생겨서 임차인들 좋아졌나요? 결론적으로? 네. 대단히 좋아졌죠.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좋습니다. 입주자. 자, 수요자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당첨이 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로또 맞으신 거지 뭐.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적 주택의 임대료 50만 원과 공공 임대료 20만 원 차액 얼마? 30만 원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누린다. 맞죠? 그래서 입주자들은 주택 가격 싼 거 생기니까 좋고, 문제는 근데 이게 티어가 있지 않나요? 딱? 무한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LH주택에. 그러니까 여기 입주하지 못한 비입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되는데 아이고 싸졌네 얘까지 싸졌으면 요 7만 원 혜택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주택 정책 중에선 가장 베스트 정책입니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주변을 뭐랄까 가격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LH주택은 뭐냐면 농계. 주변 아파트들을 떠안고 같이 내려가 이렇게. 그래서 비입주자도 가격 하락 효과 본다 못 본다?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쟁의 효과 아닐까요? 경쟁의 효과.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처음에 여기서 1,000원짜리 핫도그를 판 거예요. 싸지 핫도그를. 근데 핫도그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먹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한 거죠? 통 큰 핫도그. 얼마? 500원. 근데 맛도 있어. 그러니까 1,000원짜리 팔던 애가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러고 이걸 700원으로 내리는 거죠. 이게 뭔지 알죠 지금 얘기가. 이게 공공주택의 진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베스트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다? 이건 최악 아닐까요 그럼 또? 그래서 프로지오 주민들은 옆에 LH주택 생긴다 그러면 대환영? LH가 웬 말이냐라고 현수막 걸려요 옆에. 그러면서 교통지옥 우리 동네 LH가 웬 말이냐. 말은 그렇게 쓰지만 사실 본질은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LH 주택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학교 보내기 싫다 이런 얘기죠. 너무 잔인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놀이터도 막 같이 못 쓰게 하고 길도 막죠. 네, 통학로도 막아버려요. 이 LH 단지 애들이 우리 아파트를 못 지나다니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쨌든 반대를 하게 돼 있고요. 임차인들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LH주택 옆에 있는 사적주택들이 임대료가 계속 쌉니까? 이 논리라면 계속 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가격이 다시 50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프로지오 임대인들이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임대인이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LH 공급할 때 집을 빼버릴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그래서 물량을 싹 감춥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 득세할 때까지, 얘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오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하물이 LH가 들어오더라도 영원히 싸진 않다. 언제만 싸다? 단기. 근데 그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부수 혜택을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책에 보시면요. 의의 두 번째 줄 색칠하셔야 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색칠.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하는 말 색칠하시고. 실시 효과 나오죠. 첫 번째, 기존의 사적주택만 존재하던 시장에서 정부가 시장보다 어떻게? 낮은 동그라미. 낮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면 주택시장이 뭐와 뭐로 분리된다? 그냥 우리 쉽게 프로지오 시장하고 LH 시장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프로지오랑 LH로 구분된다. 그래야지 기억할 때 편해요, 나중에. 사적은 프로지오고 공공은 LH인 거예요. 자, 아랫줄이요. 단기적으로 프로지오의 인기는 떨어진다. 이해되시죠? 단기에 프로지오 인기가 꺾이고 LH 쪽으로 수요가 대거 이동하게 된다. 아랫줄. 단기적으로 그럼 프로지오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하락. 쌤통이다. 프로지오 임대료 박살납니다. 네. 아랫줄. 즉 공공주택, LH 공급은 주택시장에서 프로지오 가격마저도 낮춰서 시장 전체 임대료를 하향 평준화시킨다. 네. 폭탄 터뜨리는 거죠. 시장에다가. 마지막 줄.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자. 여기요. 월세 20만원짜리 LH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50만원 주택과의 차익만큼 무슨 효과? 보조 효과를 진하게 누리게 된다. 시장 전체의 가격을 낮추고
입주했으면 더 큰 보조 효과를 누리고.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정말 본질적인 정책이에요,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이 늘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주택을 가장 다이렉트로 늘리는 정책이죠, 이게. 그래서 주거복지에서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4번 들어갑니다. 무슨 주택이죠, 이제? 분양주택 정책이면 임대주택 정책이 아니죠, 이제. 네, 차이가 좀 있겠죠. 분양주택 정책 좀 묶으실래요? 두 개 이렇게.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랑 자율화 묶으시고, 두 번째 선분양과 후분양 묶으시고.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상한제 해요, 자율화예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뭐 하고 있다? 자율화.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우리나라 지금 상한제 규제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 자율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상한제는 국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땅이나 특정 지역에만 실시하고 있죠. 자율화가 지금 우리나라 코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선분양. 예, 고민 없이 선분양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4개 중에서 자율화라는 것과 선분양은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죠, 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분양주택은 임대주택 양념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원래. 막판에. 그러니까 오늘은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저런 거였어? 하시면 돼요, 그냥.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은 근본이 틀리죠. 임대주택은 전월세고 분양은 자가주택이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정책 이름이 뭐냐면 분양값 상한제. 근데 이게 상한제 했잖아요, 앞에서. 그게 뭐였죠, 임대료? 상한제. 그럼 상한제라는 건 성격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임대료 상한제는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료를 내리는 거였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분양권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권의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그럼 임대료 상한제든 분양가 상한제든 공통적으로 기존보다 가격을 높이는 제도, 낮추는 제도. 근데 타겟층은 틀려요. 여기는 중산층 이하 계층이고 여기는 중산층 이상 계층. 무주택 서민 중에서도 중산층 정도 되는 주택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집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거고, 자가주택을 살 수 없어서 전월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위의 정책이죠.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가격 내리는 건 똑같아. 그러면은 상한제가 실시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죠. 분양가 상한제 하면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늘죠. 이건 아시겠죠, 그러면? 분양권을 갖다가 시세 대비해서 한 7, 80% 파는 정책이에요, 이게. 자, 우리나라가 다시 얘기합니다. 선분양하고 있다고 했죠. 가령 지금 분양 시점에서 분양권을 판매하는데 분양권이 1억 뭐 한 3천이라고 합시다. 이게 시세라고 보세요. 근데 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이 분양권의 가격을 한 7, 80% 1억 원 정도에 파는 제도예요. 싸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분양권을 사잖아요, 우리가.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분양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공사하죠. 공사 쭉 하다가 마지막에 입주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주할 때까지 보통 평균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때 이 분양권의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인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늘 때요. 임대주택은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빌리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집을 어떻게 해요? 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붙냐면 이 수요가 늘어날 때 진짜 수요와 가짜 수요가 동시에 붙어요. 진짜 수요는 시험에서 실수요라고 부르고 가짜 수요를 뭐라고 할까요, 시험에서? 얘를 투기라고 부릅니다. 투기. 아니 지금 보세요. 1억 3천에 사잖아요, 분양권을. 그러면은 2년 지난 뒤에 보통은 프리미엄이 좀 붙지 않나요? 입주 시점이 돼서. 2년이 지났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1억 5천이 됐다고 해보자고. 그럼 얼마 붙은 거예요, 프리미엄? 그러면은 요때 팔면은 만약에 2천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분양권을 어떻게 했어요? 싸게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이 말인즉슨 1억 원에 사가지고 이걸 팔으란 얘기예요. 이걸 규제하는 거지 이걸 규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터놨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투기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죠, 지금.
지금 팔면 이제 프리미엄 얼마예요? 5천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노리고 투기가 들어온다는 게 상한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요, 근데 여기 1억 주고 사면은 입주 시점에서 가격 8천 되기도 해요. 지금 이런 주택이 허다해요. 즉 분양권보다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2년 만에 일어났으면 2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2천만 원을 시원하게 날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택을 현장에서는 깡통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깡통주택. 분양권보다 싼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뭐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붙거든요. 프리미엄. 그럼 이 투기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여기서 되팔하면서 투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못 팔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 여기서 되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하는 거고 그 전매 차익이라는 게 투기의 기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전매 뭘 걸어버려요? 제한을 걸어버리면 되겠죠. 너가 분양권을 샀으면 최소한 집에서 3년은 살아라. 5년은 살아라. 7년 살아라. 10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전매 제한 제도입니다. 이게 있죠. 실제로 있었어요. 같이. 근데 이 전매 제한이 없으면 얘는 투기 바람으로 완전히 뒤덮이는 거죠. 전매 제한 기간이 있으면 못 팔아요? 팔 수 있어요.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얘기해야지. 팔 수 있어요.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이거 파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파는 사람 누구? 떴다방. 그게 떴다방이에요. 분양권 전매하는 거. 떴다방의 메인 업무죠, 이게. 그래서 다 파는 방법은 있는데 이건 좀 커트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떴다방 전문인데 또 떴다방 수업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봅시다. 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게 전매 제한이 걸리면 투기가 잡히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프리미엄에 의한 수요 교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니까 경쟁도 부담스러워지겠죠. 청약률도 높아지고. 근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수요에 있지는 않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에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요, 줄어요?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어떻게 돼요? 네, 다시 할게요. 여기 와서. 자, 여기. 자, 수요 법칙 합니다. 수요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1000번, 만번 할 거예요, 이거.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늘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귀찮게 한 거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실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제가 지금 막 이거 여쭤봤고요. 다시. 분양권의 가격이 싸지면 공급량은 증가다 감소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임대료 상한제 쓰면 임대사업자들이 재미없잖아요. 임대주택 공급 안 한다면서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하면 누가 피해봐요 이제? 건설 분양업체가 피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 물량을 늘린다 줄인다? 줄일 거 아니에요. 주택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이게 초과 수요 아니었어요 아까. 가격이 싸지면 시장에서는 무조건 대란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분양주택 대란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집을 살 사람들이 신규 주택을 못 사요. 그럼 어디로 가요? 중고 수요. 중고가 늘어나겠죠. 그럼 중고값이 오르겠죠. 중고값 규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불똥이 중고주택으로 다시 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통제는 이놈이나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결정적으로 건설사들이 위축돼요 많이. 그래서 건설 논리로 얘기하자면 시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 거예요? 이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율화라고 합니다. 분양가 자율화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분양가 자율화를 한다는 건 이미 이게 실시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한제를 없애는 걸 자율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자율화 내려오세요. 우리 이제 하고 있는 거. 그럼 이거 왜 할까요? 지금 제가 한참 얘기했으니까 분양가 자율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자율화를 하게 되면은 규제를 풀었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해요? 활성화되겠죠. 시장 살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들 논리로만 얘기를 하자면 자율화하는 거는 규제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격을 맡기겠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에 맡기겠다. 말 좋죠. 근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누가 결정해요? 건설 공급자가 가격 결정하게 냅두는 제도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수요자들은 절대 가격 영향력 없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건설사들이 눈치 보면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를 자율화라고 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수급의 균형에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건설사가 자율화하면 가격을 낮춰줍니까? 낮출 수도 있겠네, 지나치게 안 팔리면. 근데 아마 이렇게 할걸요? 80%를 높였다가 그걸 50%로 줄일걸요? 그리고 대폭 가격 인하했다 이렇게 발표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얘는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다소 어떻게 해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요. 과자 가격을 자율화하면 과자값이 싸지냐고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격을 자율화했더니 아이스크림 다 싸졌냐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가격 상승이 있으면 여기에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량은 기존보다 어떻게 해요? 비싸니까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공급 물량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죠. 이걸 일관되게 적용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국지적이라서 특정 지구마다 다릅니다. 뭐 마곡지구다 예를 들면. 그럼 인기 많은 지대에서는 막 문정동 특정 지구 막 이런 데서는 자율화를 해버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막 500만 원씩 막 뛰고 막 그래요. 제곱미터당 500만 원 뛰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평당 얼마야 그러면 이게 1,500이 뛰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당. 이게 40%면 4억 원 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그런 미친 지역이 있어요. 실제로. 제곱미터당. 그러면은 걔는 가격 지나치게 비싸지니까 거기는 집을 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 저는 너는 평생 전세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양극화를 불러오는 정책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지역에서는 경기가 어떻게 돼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그걸 불쏘시개로 삼아서 경기를 확장시키는 틈새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되게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 정책 안에. 그래서 잘 되면은 공급 활성화인데, 시장 활성화인데, 잘못되면은 집 사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양극화적 정책이죠. 그렇죠? 자율화 보시면 글이 써놨어요. 제가 책에다가도. 1번. 자율화는 가격 규제를 해제.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제도. 2번. 근데 가격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커서 구매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3번에 신규 수요가 다소 꺾일 우려가 있다. 중산층 정도에 걸려있는 계층들은 집 사기가 좀 요원해질 수 있죠.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다는. 4번에 근데 분양권이 비싸지면 좋은 건 있어요. 이게 프리미엄이 붙을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투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5번, 6번이 별표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율화되면은 활성화된다, 분양시장이. 자, 그러면서 건축시장 활성화, 주택 공급 어떻게 증가, 이게 어떤 경기 활성화의 기대? 뭐 이런 것들. 그 정부에서 시장을 살리려면은 뻔하죠. 너무 뻔해요. 얘기가 어렵지가 않아.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면 시장은 살아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규제를 했을 때 그러면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규제를 또 가하면 부작용이 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분양정책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상한제에도 집 사기 어렵고 자율화에도 집 사기 어렵고, 그럼 집은 그냥 돈 없으면 사기 힘든 거예요. 이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 3분양하고 있다, 후분양하고 있다? 네. 공사 3단계 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의 아파트가 시장에 상품으로 등장하기까지 3단계. 처음에 공사 뭐가 있죠? 착수가 일어납니다. 착공하고 삽질을 합니다. 공사 중. 그리고 막판에 완공하고 분양 물량이 나오죠, 이제. 3분양, 후분양은 이 차이네요. 집을 언제 팔 것인가의 타이밍 차이. 3분양은 언제 판다? 착공 시점에서 집을 팔면 3분양이고요. 그리고 미국식 후분양을 따지자면 얘는 집을 어떻게 해요? 완공하고 파는 게 후분양이에요. 완성품으로 파는 게 후분양이고, 땅을 다지고 철근을 올리고 집을 팔면 무슨 분양? 선분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분양하죠. 선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집을 보고 살 순 없으니까 뭘 보고 사세요? 뭘 보고 사세요? 네.
우리나라에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건 선분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이게. 후분양을 하면 모델하우스 필요 없지. 그냥 집이 있으니까 집 보고 사면 되는데. 그래서 이 선분양을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선분양으로 집을 사는 절차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규 아파트 기준으로 선분양으로 집 사려면은 신규 아파트 당첨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 종합저축 이런 거 필요하죠. 그래서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으면은 뭐 하죠, 여기서? 계약하죠. 계약금 5% 10% 걸고. 그 다음에 말이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집에. 공사 쭉 하는 중간중간에 뭐네요? 예, 나눠서 분할 납부합니다. 중도금을 내죠. 중도금을 내줘가 아니라 중도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사본 사람이 강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책에서 배웠어요, 선분양을. 예. 중도금을 내고 끝나고 마지막에 뭘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일반적이죠. 중도금 낸다는 거 별 느낌 없으시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중도금을 누구한테 내요? 여기 내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렇지. 선분양은요, 그냥 집을 빨리 판다가 아니고요. 선분양의 본질은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짓는데 내가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 돈으로 집 지으라고. 그래서 중도금을 끊임없이 납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자금 조달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집을 만들기 쉽죠. 그럼 얘는 주택 공급이 증가 감소?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 부족 시대부터 선분양을 쓴 거예요. 이러면은 중견 건설사들도 얼마든지 파이낸싱을 할 수 있거든요. 계약금, 중도금 받아가지고 집 지으면 되니까. 자, 이런 건설사 입장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선분양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급자 분양이라고 해요, 그냥. 그리고 선분양을 공급자들의 비공식적 금융수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면 은행에서 대출 안 받아도 돼. 이걸로 집 지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이 굉장히 골 때려요.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 내가 집을 계약을 했어요. 벽산 아파트 이렇게. 벽산 건설. 근데 벽산 건설이 중간에 공사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이거? 이런 부도 위험 있다, 없다? 내가 계약을 했는데 내 계약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 난 거면 이건 큰 문제죠. 그럼 이 위험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이거 수요자한테 전가돼요. 그러면 실제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길바닥에 나앉진 않겠죠.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그러면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제도가.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약에 아파트에서 선분양을 하려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국가가 판매하는 보증보험. 예전에는 이걸 대한주택보증이라는 데서 보증을 했어요, 예전에는. 올해 그게 바뀌었어요. 기관이 바뀌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데로 생겼고요. 그리고 박지성이 광고하고 있어요, TV에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선분양 보증보험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의무 가입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사가 중간에 부도나면 국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 자칫 잘못하면 좀 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금전적 손실은 없지만 이게 정신적 타격이 세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입주가 늦어질 수도 있고. 이 나중에 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주택법에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려면 일정 요건이 있어야 돼요. 뭐 계약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건설사가 이 아파트를 인수해서 공사를 하면서 입주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계약금 환불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위험은 다 누구 피해? 예, 그럼 소비자 위험이 크다 작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끝까지 완공이 잘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집을 뭘 보고 샀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좋아요, 나빠요? 나쁜 모델하우스가 어딨어. 근데 얘는 궁전인데 완공하고 가보니까 이게 개집이야, 보니까. 아니, 이게 허다해요, 진짜. 마감재, 발코니, 방, 구조. 막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거랑 완전 틀린 거지. 그러고 나서 딱 입주하라고 배째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쟁의 소지가 말도 못합니다.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선분양은
이 분쟁, 품질 문제 이런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분양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분쟁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러면 이 대안이 없을까? 라고 나온 게 이거죠. 그게 무슨 분양이에요? 후분양입니다. 후분양은 저기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분양제도예요. 집 어떻게 팔아요, 여기? 다 어떻게? 짓고 팔아요. 여러분들이 푸르지오 아파트 2동 103호 입주하고 싶으시면 그거 실물로 봐요, 직접. 가서 보는 거야, 안에 들어가서. 빈집이니까. 꼼꼼히 봐요. 마감재도 보고, 발코니도 보고, 그리고 뷰를 볼 수 있어요, 뷰. 경치. 주변을 다 볼 수 있고. 그럼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대충 지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비교구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품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완전 대박 아닐까요? 저는 집이 없지만은 계속 그런 생각은 해요.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우리가 10,000원짜리 청바지를 사더라도 몇십 번은 입어보잖아요. 제 아내는 청바지 하나 살 때 백화점 3개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쇼핑하면 돌아버릴 거. 저는 웬만한 여성 브랜드 다 알아요. 20대, 30대, 40대 나이대별로. 정말 환상적으로 바지를 하나 고르시거든. 백화점에 신세계 백화점을 보고 롯데 백화점을 보고, 아니 신세계를 봤는데 왜 롯데를 봐? 그러면 신세계 없는 게 롯데 있을 거래 분명히. 그래서 신세계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4개가 롯데에 없고요. 롯데에 있는 것 중에서 3개가 신세계에 없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비교 구매가 심한데 자동차 3,000만 원짜리 살 때는 어때요? 몇 번씩 타보잖아요. 근데 집은 왜? 집은 3억짜리 사면서 사라고 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사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짓고 팔자. 그래서 들어가 보고 느껴보고 팔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품질이 높아지면서 좋아지죠. 건설사 부도나는 건 이제 소비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럼 니들 문제죠, 이제. 그러면은 이 소비자의 위험은 어떻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후분양을 원래 수요자 분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깝죠. 그래서 후분양을 좋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보세요.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너의 능력으로 해야죠. 직접 해야죠. 그럼 자금 조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사의 80%는 날아가요, 이거 하면. 중견 건설업자나 영세업체는 집을 아예 못 지어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런 집 지으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설 기법을 써야 되거든요. 금융 기법. 그러니까 건설 아파트 지을 때 막 100억, 몇백억 막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럼 결국 중소업체들은 집을 못 짓고 누구만 살아남는다. 그럼 이건 대기업 독과점이 될 수 있어요, 아파트가. 그렇죠? 그럼 공급 자체가 일단은 딸리고, 그리고 집값도 일단은 비싸지고, 그리고 자금 조달 니네들이 직접 하면은 이 이자 비용이 가격에 그대로 타고 오죠. 그럼 집값이 비싸질 수 있다.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선분양이 좋은 거예요, 후분양이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 그렇죠? 일장일단이 너무 세잖아요. 집을 보고 싶으면 비교 구매하려면 뭐가 좋다? 후분양.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시험에. 비교 구매가 가능한 분양 체계는 후분양이고, 건설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쉬운 거는 그 정도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 좋다고 딱히 얘기 못 하겠네. 두 가지 그렇게 됩니다. 선분양에서는 3번 동그라미 하나 체크해 놓으시죠. 건설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후분양에서는 4번에 뭐가 가능하다? 비교 구매가 가능하다. 거기까지가 바로 정책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수업을. 한 잔 넘겨보실래요? 다음 주에 이제 뭘 나갈 거냐면 투자론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뒤 파트가 금융론이고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파트 2개 남으신 거예요, 이제. 투자론하고 금융론하고 합쳐서 시험에서 13문제 이상 나와요. 저는 투자론하고 금융론을 부동산 학개론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투자론이 좌심방이고 금융론이 우심방이고, 몸에 피를 돌려주는 게 수요 공급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론은 원래 파트가 3개예요. 수요 공급과 투자 금융.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은 중요하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결석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그렇고 동영상 오시는 분들 나오세요 빨리. 큰일 나요. 나오세요. 꼭 나오셔야 돼요. 결석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제가 투자금융의 핵심 뼈대를 되게 천천히 바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할 거예요 이번엔 수업을. 근데 1월달만 되더라도 되게 어려워져요 투자론이. 그림도 많이 그려놓고 책에다가 좀 최대한 흥미있게 수업을 할 건데 원래 어려워 내용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습 안 하셔도 좋은데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이거 5월달까지도 지금하고 똑같이 잘 못하세요. 다. 근데 저거 끝나면 많이 끝납니다. 이론이. 그래서 아까 했던 수요법칙, 공급법칙과 균형의 이동까지 아시겠죠? 일찍 얘기할 거랬네. 짐 싸느냐고 정신이 없으시네.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다음 주에 투자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